안녕하세요. 감독님과 배우님 없는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하게 된 진명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 옆자리에는 한국의 멀티 아티스트 이랑님을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남의 영화 얘기하러 불려 나왔습니다. 이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비 오는 날 다들 영화는 즐겁게 감상하셨나요? 네, 좀 약간 여진이 좀 있는 영화죠. 지금 생각들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저희가 감독님 배우님들의 연출 의도나 아니면 현장 상황 같은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어린이날 리턴 투 서울을 감상한 사람끼리 모여서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시네마 99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네마 99래요. 귀엽죠? 네. 네. 99가 아마 입구자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시간이니까는 여러분들도 영화의 내적인 질문들 저희한테 해주지 말아주시고 어떻게 보셨는지 저희의 감상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영화를 먼저 보고 왔고 저는 오늘 한 번 더 봤거든요. 근데 이제 끝날 때쯤에 나가셨는지 안 나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관객분께서 아주 명확한 하품 소리를 또 들려주셔서 영화 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봤어요. 사실 엔나일에서 예고편 너무 기깔나게 만들어주셔서 어마어마하게 클럽씬이 많은 영화라고 상상하고 오신 분들 계실 텐데 네. 생각보다는 8년에 걸친 엄청난 여정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라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랑 감독님, 가수님, 화가님, 작가님 뭘로 불러드릴까요 오늘? 이랑님으로 할까요? 네. 이랑님은 어떻게 영화 보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잘 봤는데 일단 어제 제가 밤에 존윅 4를 보러 갔다가 진짜로? 중간에 나왔거든요. 재미가 없어가지고. 뒤가 백미라고 그러던데요? 그래요? 네. 도무지 아니 돈 아까워서 어떡해요. 그 뒤를 보러 다 가던데 앞에 주무시고.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정말 무감각한 상태로 그냥 이렇게 화면을 보다가 그냥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집중해서 열심히 본 영화였고요. 저희가 이전에도 다른 남의 영화 보고 어느 나라 영화였죠? 우간다. 네. 우간다 영화 보고 둘이서 그 세부 내용을 하나도 알 수 없는 현장 내용을 알 수 없으면서 둘이서 1시간 떠든 적이 있잖아요. 1시간 20분 하라고 해서 1시간 20분 동안 얘기했어요. 오늘 또 이제 전혀 현장 상황을 알 수 없는 남의 영화를 보면서 그저 감상을 말하게 되었는데 하지만 이 공간에 저희가 있던 공간에 모든 배우님들이 다 왔다 가셔서 여기요? 네, 그 프렌즈 시사회 이런 거 할 때 지금은 한국에 안 계시고 그 데뷔추 감독님은 본인이 이 작품으로 작년에 칸느 주목할 만한 시선에 초청을 받으셨었는데 올해 심사위원으로 가셨대요. 칸느에서 곧 심사를 하실 것 같고 네. 두 분 다 엄청난 일정을 소화하고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남아있어요. 향취 같은 것들이. 왜 저를 부르셨을까 그런 생각을 며칠 동안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이 영화 보면서 너무 친숙해가지고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공간과 인물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에 그냥 그런 결이라서 부르셨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아는 데가 많이 나오던데 어딘지 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저만 너무 익숙한가? 그쵸. 일단은 홍대 바닥에서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곱창전골이라는 장소가 나왔는데 거기는 이제 그 프레디가 이제 DJ 하는 분을 꼬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도 있고 선물 그렇게 간곡하게 줬는데 거절하고 가던 장소가 홍대에 있는 곱창전골이라는 네. 곱창은 안 파는 약간 술집이에요. 되게 오래된. 되게 옛날 노래들을 많이 트는 걸로 유명한 술집인데 거기는 또 사설을 말씀드리자면 약간 해외에 길게 좀 유학을 가거나 오래 살다 온 친구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꼭 거기를 가요. 그래서 저도 그 친구들을 가이드할 때 항상 곱창전골에 갔던 해서 거기는 항상 외국인만 많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또 어떤 장소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그 타투이스트 집 지하로 들어가면 나오는 케이크샵이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그것은 픽션이겠죠? 그 지하로 들어가지 않을 텐데 이태원에 있는 케이크샵이라는
클럽이 나와가지고 거기 또 노래하고 춤추고 하고 있는 분들 중에 친구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음악에 맞춰서 춤추던 분들이 1학년의 또 친구분들이 출연을 하신 거네요. 거기서 이제 노래 부르는 머리 약간 파마가 약간 이렇게 삼각김밥처럼 부풀어 오른 그분도 향리라는 밴드의 보컬인 지양 씨가 섹스 뭐 그런 노래를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또 어디가 있죠? 그 다음에는 잘 모르겠네요. 서촌의 곳곳도 좀 등장하는 것 같았어요. 서초는 또 아니요, 저는 전문이신가요? 김종관 감독님이 잘 아실 거라서 네, 저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아마 이랑님 모신 게 그 프레디라는 아티스트, 그러니까 이 영화의 주인공이죠. 박지민이라는 배우가 사실은 이 영화가 첫 연기라고 해요. 네, 그리고 원래는 들었어요. 네, 프랑스로 이민을 가셔서 미술 아티스트로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네. 그리고 본인은 틀에 갇힌 것에선 모든 걸 또 못하는 사람이다. 이 영화를 처음에 출연할 때도 자유를 주지 않으면 자신은 연기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 점이 또 1학년이랑 비슷해서 틀에 박히면 아무것도 못 하시잖아요. 할 수 있어요? 너무 할 수 있는데. 페이만 제대로 들어오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알바하고 있는 분도 배우가 아니시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예. 근데 테나 역할. 테나 역할을 하신 분도 두 분이 둘 다 배우가 아니고 약간 아티스트이시긴 한 것 같은데 그 배우가 아닌 분들끼리 첫 연기로 장편 영화에서 호흡을 맞춰서 한다는 거에 저는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게 또 정말 장편 영화라고 말씀을 하시고 아까 관객분의 하품 소리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었지만 2시간의 러닝타임을 꽉 채우는 영화예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보면서 처음에도 여전히 놀라웠지만 박지민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2시간 동안 본인이 안 나오는 장면이 한 5분도 안 되거든요. 저 러닝타임을 혼자 끌고 가는 주인공인데 사실은 이민자의 감정을 이해한다고 해도 입양아의 감정을 이해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다가 저는 그래서 감독이 입양인인 한국계 감독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캄보디아죠. 아니더라고요. 이 영화는 사실 캄보디아 영화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국적이 다 섞여 있고 데비츠 감독님은 캄보디아계 프랑스 사람. 그래서 왜 어째서 저 캄보디아계 프랑스 사람이 국창정글과 케이크샵을 알고 있으며 바니바니 당근 술게임 같은 것을 어떻게 알며 그래서 작가가 한국인 작가가 같이 붙어서 썼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까 전에 이제 N9 필름의 관계자분께 여쭤봤는데 그 데이비드 츄라는 그분이 굉장한 인싸셔서 한국에 자주 영화제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한 번 올 때마다 친구를 한 100명 정도 사귀는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영화 속에는 그 데비츠 감독님이 약간 스펀지처럼 빨아들였다가 다 뱉어놓은 한국의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영화라고 생각하고 영화를 보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고 박진희라는 배우도 한국 배우겠거니라고 하셨을 텐데 여기서 한국 사람은 김선영 배우님, 네, 김선영 배우님 어제 그저께 1학년 만나고 오셨다고 맞아요. 가장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한 분이라고 하셨다는데 이 영화에 정말 어마어마한 포인트가 되는 연기를 해주시죠. 맞아요. 실제로 만나보니까 어떻던가요? 영화 보고서 만나신 거죠? 영화를 그 김선영 배우님 우연히 만난 건데 그 배우님 만나기 바로 전날 이 리턴 투 서울을 봤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그게 있잖아요. 모르니까 이 영화를 싫어하실 수도 있잖아요. 어떤 이유로든. 그래서 제가 이걸 어제 봤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고 눈치를 보면서 그것이 첫 만남이었어요? 김선영 배우님과? 네,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사진만 같이 찍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기가 있으신 분이고 네. 그리고 그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테지만 세자매도 그렇고 드라마들도 그렇고 소통과 거짓말이나 해피 버스데이 같은 작품들도 최근에 그렇고 퀸메이커에서 네, 퀸메이커도 그렇고 정말 대단한 연기를 보여주시는데 뭔가 갈수록 영어를 잘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아주 정교한 연기를 하셨어요. 약간 1학년에서 2학년 된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되게 매끄럽게 영어를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보여서 사실은 자막으로 뭐 2년 후, 5년 후, 다시 1년 후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녹슬지 않는 영어 시 그러면서 점점 뭔가 이 여정과 서사를 만들어주는 역할이고 진짜 연기를 잘하는 분이라고 느꼈던 게 이제 아빠랑 평범한 문자를 주고받아서 기뻐라고 할 때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근데 그 눈이 너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선영 배우님이
이 작품에 안 계셨으면 되게 또 저희가 보기가 그렇게까지 매끄럽진 않았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훌륭한 캐스팅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아빠 캐스팅은 어떠셨어요? 오강록 배우님이요? 저 너무 무서웠어요. 오강록 배우님 그 게스트하우스 게스트하우스 앞에서 앞에 진짜 오지 말았어야 돼. 네. 너무 힘들었네요. 거기. 그리고 약간 오강록 배우님 아시다시피 약간 한국어를 불어처럼 하시잖아요. 뭔 말인지 진짜 딕션 때문에 그 이제 주로 요즘에는 OTT로 많이 그쵸, 보니까 저는 한글 자막을 다 키고 보거든요. 그게 익숙해져서 그런지 이제 오강록 배우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많이 저는 게스트하우스에 왔을 때 뭐 요리요 뭐 이러는데 불어를 배워서 오신 줄 알고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네. 깜짝 놀랐어요. 예. 그리고 박지민 배우님은 실제로는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시고 맞아요. 예. 이 다 알아듣는데 못 알아듣는 연기를 하는 게 조금 어려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조금도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아직도 영화를 보고 나서 박지민이라는 배우의 정체를 하나도 모르겠어요. 너무 궁금하고 어떤 얼굴이 될지도 전혀 모르겠고 헤어스타일이 계속 바뀌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는 우리 많이 알고 있는 독전이랑 윤신혜가 사라졌다에 나왔던 이주영 배우님이랑 되게 닮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조금 지나서 입에다가 약간 검붉은 립스틱 바르니까 또 완전히 다른 사람이고 귀걸이만 달아도 다른 사람 같고 갑자기 무기상이 됐잖아요. 맞아요. 그 뭐지? 그 뭐라고 하죠? 린다김 같은 거 들거잖아요. 로비스트. 로비스트 네. 근데 약간 저 보면서 이랑님이랑 좀 비슷한 생각했던 게 이분도 메이크업 헤어에 따라서 얼굴이 천차만별로 바뀌는 사람이라서 본인은 보시면서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약간 얼굴이 이제 화장을 지웠을 때 조금 밋밋해야 화장을 했을 때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어느 정도 하신 거예요? 오늘은 굉장히 한 20% 정도만 20% 정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매일 아침 일어나서 그 커피 테이크아웃 하러 가는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 분이 갑자기 오늘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조금 부끄러웠어요. 그 늑대가 나타났다 때 공연 영상 같은 거 유튜브로 찾아보시면 정말 빡센 무대 메이크업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 건 한 2시간 동안 찍어 발라야 가능한 네. 스타일이고 근데 그게 꼭 얼굴이 뭐 밋밋해서라기보다는 지민 배우님이 보여주는 연기에서 저는 아직도 이 장면을 개인적으로 베스트라고 꼽는데 그 차 타고 처음 테나랑 같이 부산 가서 네. 그 오강록 배우님 버스 타고 갈 때요? 아니요 그 차 타고 그 군산 바다 살던 동네 보여준다고 갈 때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실 것 같아요. 얘기 들으시면서 뒤에서 눈만 보여주거든요. 이제 테나랑 아버지가 대화를 하고 지민 배우님 어떤 대사도 없이 눈만 근데 백미러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빠를 보느라고. 근데 아빠가 자기를 보는 것 같으면 눈을 돌리고 하는 장면이 한 5분간 이어져요. 근데 그때 천천히 눈이 졌거든요. 붉게. 대단한 연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첫 번째 연기고 자동차에서 찍는 씬은 감독이 계속 디렉션을 줄 수도 없는 장면이었을 텐데 정확하게 그 감정을 이해하고 전달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 테나라는 친구의 통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셨어요? 해나 너무 좋은 사람이고 저 약간 이 영화의 모든 게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봤는데 사실 게스트하우스 오자마자 불어하는 사람 만나는 건 개연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데뷔추 감독님이 이걸 어떻게 보면 약간 프레들을 위한 동화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처음 봤을 때는. 그래서 안내자라는 사람을 마치 길 안내주는 요정처럼 심어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 톤으로 진행이 될 줄 알았거든요. 첫 번째 봤을 때는. 근데 테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라지더라고요. 영화 속에서. 테나가 출연하는 장면이 30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프레디가 왜 계속 서울로 다시 리턴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긴 조각들이 모여지고 있어서 제가 처음에 봤을 때 예상했던 영화라는 결말이 너무 다른 영화긴 했어요. 테나가 그 곱창 전골에서 약간 마음이 식어버렸던 그쵸. 것이 아닌가. 왜 식었을까요? 그러게. 통역에 지쳐서 그런가? 아니요. 근데 약간 이게 키스하려고 했을 때 완전히 고개를 돌리잖아요. 그건 근데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큰 마음이 식는 통역에 지쳐서? 통역에 지쳤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왜냐면 저도 이제 해외 활동을 계속 다니면서 일도 해야 되는데 통역도 해야 되고 이러면 되게 지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은 이랑님께는 지금 영화를 며칠 전에 보셨잖아요. 어떤 영화를 지금 남아있어요? 며칠간 숙성된 다음에? 저는 한
몇 년 전이지? 아무튼 제가 대학생 시절에 그 미국에 입양된 친구가 부모님을 찾으러 한국에 와서 이제 한 1년 정도 서울에서 살면서 같이 놀았던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는 아예 프레디랑은 다르게 부모님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왔는데 입양 센터에서 정보를 주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도 나오듯이 부모가 원하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부조리함 같은 걸 계속 느끼면서 봤어요. 그러니까 입양을 뭐라고 할까요? 입양을 당했다? 여튼 어떻게 보면 내 의지가 아닌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뭐 너가 더 좋은 데 살 수 있도록 좋은 환경으로 보내는 것은 부모님이 주체이라고 해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 본인이, 근데 본인이 원하는 걸 말해도 부모님 주소를 알려달라 혹은 내가 컨택하고 싶다라고 해도 센터에서는 그 입양을 시킨 부모 정보를 뭐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게 그게 되게 좀 그 당시에 친구 생각이 나면서 결국에 그 친구도 본인이 원해도 부모가 원하지 않아서 만나지 못하고 정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어떤 좌절의 경험을 했던 것이 기억나면서 조금 왜 이렇게 부조리한가라고 생각했어요. 혹시 그런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아노를 치면서 어머니가 나오는 장면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제도 다른 친구랑 얘기하면서 이 영화에 대해 이거 본 걸 얘기하면서 이 친구가 어느 정도 서울에 왔다 갔다 하죠. 한 10년 정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오자마자 아버지를 만났을 때는 약간 분노 같은 감정이 더 많이 보였잖아요. 약간 계속 성이 나 있는 상태로 보였었는데 그 와중에도 엄마와 연결되는 거에 계속 질문하고 결국에 엄마를 만났을 때는 만나기 전부터 눈물이 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엄마와의 연결이라는 것은 대체 한 인간에게 무엇인가라고 계속 그냥 질문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이렇구나라는 느낌보다는 무엇일까 엄마와의 연결이라는 게라고 느꼈어요. 저 엔딩 이후에 프레디는 다시 서울로 돌아올 것 같으세요? 그러게요. 저도 입양인의 심정을 100%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물음표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되게 궁금해요. 저는 마지막 엔딩이 안 돌아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하면서 봤거든요. 닿을 수 없는 매일, 그리고 어쨌든 드디어 긴 시간이 지나서 정리된 마음 같은 것들이 사실 여행을 그제서야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프레디는. 네. 그래서 그냥 이제는 안 돌아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던 것 같고, 흥미로운 거는 서울에 여러 번 돌아오는데 서울에서 다시 만날 사람을 남겨두진 않더라고요. 그게 되게 좀 신기했어요. 한동안 같이 살았던 남자도 그 테나라는 친구도 올 때마다 분명히 자기가 머무르는 곳에서의 관계를 되게 빠른 속도로 맺는 사람인데 다시 돌아올 때 늘 새로운 리셋된 상태로 서울에 돌아온 느낌이더라고요. 그 사설이지만 제가 일본에서 2012년부터 활동을 와가지고 한 10년 정도를 했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활동하면서 되게 많은 제일 코리안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제일 코리안은 몇 가지 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조선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제일 조선인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일본으로 귀화하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조선 국적을 유지하고 있으면 사실은 거의 난민의 위치를 갖게 되기 때문에 이동을 전혀 할 수 없거든요. 여권 같은 게 없으니까 조선이란 나라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동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 한국 국적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되게 제일 코리안인 그 위치를 가지고 뭐 아티스트로 활동하거나 이런 많은 분들을 만났을 때 어떤 뿌리에 대한 질문과 그걸 주제로 하는 작업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약간 대부분은 제일 코리안인
위치에서 대부분은 자신의 뿌리에 대한 작업을 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또 입양인들이 제 친구의 경우도 그렇고 결국에 자기를 낳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자기를 버렸다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을 다시 만나보려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행위들이 어떻게 내가 그 입장이라면 정말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결국 이 작품은 내가 누구인지 너무 궁금해서인 것 같아요. 그들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내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사람인지가 궁금해서 정말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는 영화잖아요. 네. 돌아다니고 난 지금이 어떻게든 내가 나를 좀 정리할 수 있는 순간이 되는 영화고, 그래서 사실 아버지를 만나고 어머니와 연락이 닿는 게 프레디한테는 중요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만났을 때 자기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가 이 사람한테 너무 중요했을 것 같아서 지금은 이후에 프레디가 어떤 사람이 될지는 또 그녀가 어떤 길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방인의 경험을 저는 간접적이라도 느끼신 적 있으세요? 한 1년 반 정도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했었는데 정말 너무나도 영어를 못할 때였어요. 네, 그 워킹홀리데이가 유 바니바니 미뭐 당근 이런 그럼 수준이었어요? 캐럿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었는데 심지어 도시에서 일을 못하고 이렇게 일하는 걸 배정을 받았는데 외딴 섬에 떨어졌어요. 근데 한 20년 전이어서 근데 심지어 그 섬에 리조트를 건축해서 첫 리조트를 이제 오픈하는 시점에 투입된 어떤 그 하우스키퍼였거든요. 네. 리조트 호텔에 청소하는 사람. 근데 정말 너무너무 큰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근데 막 태풍이 오고 섬에 막 너무 무섭고 나는 영어도 하나도 못하고 그래서 맨날 이렇게 식당 구석에 쪼그려가지고 혼자 이렇게 커피 마시고 그러면 막 영어로 크게 얘기하고 그래서 막 매일 밤 울고 이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한국인이 한 2명 정도가 있어서 한국인을 만나서 너무 행복했었어요. 한국인이 옆에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바로 다른 섬으로 전출돼서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런 상태로 한 몇 개월이 지났는데 너무 신기한 게 화가 나니까 영어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덜 받았는데 돈을 더 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어떤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영어를 너무 잘해서 그들도 나를 인정해줬어요. 어쨌든 생존의 경험이 있었던 거죠. 저는 해외에 나가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이 이제 국내에 있을 때는 한국인이라는 것이 좀 디폴트로 깔려 있으니까 그 외의 것들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 뭔가 싸우거나 이럴 일들이 많았는데 외국에 나가니까 그 모든 정체성 가장 앞에 한국인이 붙는 거예요. 한국인도 아니고 그냥 동양인. 아시아에서 활동할 때는 아시아에서는, 한국인, 그리고 또 이제 어디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아시아인이 되는데 실제로 프랑스에 공연을 하러 갔을 때 그때도 되게 많이 인종차별을 경험했거든요. 그때 마침 숙소가 샹젤리제 거리에 한복판에 있는 에어비앤비였어요. 그래서 아니 거기 에어비앤비가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 뒷얘기까지 더 해드리면 아니요. 어쨌든 좀 시간 네. 됐어요. 아무튼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또 마을 같은데 주거지 쪽에 있었으면 슈퍼도 가고 재밌었을 텐데 그냥 나오면 샹젤리제 거리여서 명품 그 길 있잖아요. 명품 샵만 가득 있는 그러다 보니까 더 그게 좀 심했던 것 같은데 그냥 잠옷 입고 약간 추리닝 걸치고 거길 걸어 다니면 되게 좀 나쁜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냥 존재 자체로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처럼 욕을 하고 막 독을 돌을 던지고 이제 뭐 칭칭청 거린다든지 아니면은 위아래로 훑으면서 계속 어떤 비웃음을 보낸다든지 그런 식의 경험을 해서 그때 그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저를 초대했던 이제 한인 어떤 유학생들이 만든 문화예술 기획단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이런 걸 상담을 했더니 약간 자기들도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무시받지 않기 위해 항상 좀 어떤 그들이 봤을 때 좀 고급스러운 아시아인을 이제 연출할 수 있는 뭔가 코트나 검은색 블랙 계열의 옷을 입고 좀
프렌치 시크한 느낌을 가지도록 하고 되게 여성분들은 많이 스모키 화장 같은 거를 아이라인을 되게 진하게 그리시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한국에서 봤을 때 뭐 교포나 이런 분들의 화장, 교포 화장 이런 걸 부르는 두꺼운 아이라인 화장법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공연 때는 뭐 화장하고 옷을 좀 깔끔하게 입으니까 그렇게 블랙 코트에 화장을 하고 뭐 깔끔하게 하고 나가면 그게 조금 덜해지고 하지만 약간 그냥 있던 대로 입고 돌아다니면 되게 심해지고 그러면서 되게 제 존재 그냥 나는 살아있는 것 자체로 이렇게 차별받을 수 있나라는 경험을 그때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데뷔추 감독님이 이 작품 만들면서 입양아에 대한 전형적인 영화를 만들고 싶지 않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레드리안 캐릭터 자체도 저희가 그 영화 속에서 볼 수 있던 캐릭터가 아니라 진짜 얘가 1분 후에 뭘 할지 전혀 짐작이 안 가는 인물이에요. 첫 장면부터 네. 저렇게 술자리 합석을 만든다고 같은 저 장면이 첫 장면인 줄 몰랐거든요. 저는 그런 식으로 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시도해보는 인물인데 너무 재밌는 게 제가 그냥 기억하고 있는 입양아에 관련된 영화는 30년 전에 네. 고 최준실 배우님 출연하셨던 여기 아는 분 안 계실 것 같은데 수잔 브링크의 아리랑이라고 있거든요. 수잔 브링크가 스웨덴으로 입양돼가지고 하는 엄청나게 슬픈 심파성이 강한 그 영화였어요. 이랑님 알고 계세요? 아니요. 수잔 브링크의 아리랑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기 있으시죠? 네. 기억나시죠? 수잔 브링크의 아리랑 지금 볼 수도 없는 영화인데 정말 그 영화랑 비교해보자면 이 영화 정말 너무너무 다른 영화고 근데 재밌는 게 지금 또 아테나에서 상영하는 영화 중에 입양은 아니지만 라이스 보이 슬립스라고 아마 보신 분들 계실 텐데 그것도 이민자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얘기예요. 근데 되게 그것도 흥미로운 게 네. 앤소니 심이라는 한국계 감독님이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얘기를 만들어서 그 영화도 감독은 남자인데 여성 주인공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얘기거든요. 지금 되게 비슷한 시기에 두 작품이 같이 한국 관객을 만나고 있다는 것도 좀 흥미롭고 작년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두 작품이 같이 초청돼가지고 두 영화의 주역들이 같이 대화를 하는 자리도 마련을 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뭐랄까 전혀 다른 톤의 근데 이 작품 리턴 투 서울의 원래 제목이 이게 아니었대요. 원제가요? 감독님이 칸에서 상영했을 때 당시에는 내가 될 수 없는 사람들 뭐 이런 제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턴 투 군산으로도 하려고 했다가 이제 리턴 투 서울로 최종적으로 바꾸셨다고 하는데 계속 뭔가 되돌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현 시점에서 리턴 투 전주 아닐까요? 리턴 투 전주에서 입양 센터에 근데 되게 간대가 많아요. 그렇게 하면 리턴 투 이태원이나 뭐 리턴 투 홍대나 뭐 리턴 투 타투샤, 리턴 투 케이크시 이렇게 리턴 투 법정동 뭐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되게 그게 좀 흥미로웠어요. 그 박지민 배우가 이 영화에 출연을 결심을 하면서 감독한테 감독이 어쨌든 캄보디아계 프랑스인 남성이기 때문에 이 유럽에서 입양된 아시아 여성의 입장으로서 조금 고치고 싶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고칠 수 있다면 영화에 출연하겠다라고 딜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특징적이었던 지적했던 파트가 그 무기상 일을 하기 전인가? 그 어플로 그 무기상 일하는 분 만나러 갈 때 이 영화 포스터이기도 한 룩을 입고 가잖아요. 근데 그때 원래 시나리오에 있던 룩은 금발머리에 어떤 뭐 다른 의상이었나 봐요. 근데 이것은 메일 게이즈다라고 지적하면서 자기가 스타일링을 다시 해서 제안을 하고 그걸로 연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영문 대사에서도 틴더 데이트라고 정확히 나오잖아요. 그냥 정말 즉석 만남을 하러 간 건데 즉석 만남. 대사를 뭐라고 쓰실지 몰라서 번역을 즉석 만남으로 하신 것 같아요. 즉흥 만남인가? 어쨌든 그랬던 것 같고 영어 대사는 틴더 데이트라고 해서 근데 만약에 그런 식이었으면 되게 오해할 수 있는 직업적으로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즉석 만남이라는 말 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 틴더 데이트 그 한국어를 뭐를 번역하실 수 있어요? 굳이 번역해야 될 이유가 또 없잖아요. 아 그러네. 버스도 버스고 택시도 택시인데. 틴더 데이트는 틴더 데이트로 데이트인 거죠. 그렇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5만 가지 이야기를 다 건드려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들을만 하세요? 괜찮으세요? 네. 아니 저쪽에 제가 분명히 하품한 걸로 진단되는 어르신이 지금 조금 전에 나가셨거든요. 연세가 한 70대 정도 되시는데 한참을 들으시다가 이렇게 인사를 살짝 하고 나가셔가지고 네, 되게 피곤하신 것 같아서 푹 쉬었으면 좋겠고 흐린 어린이날의 리턴 투 서울의 경험도 참 기억에 남으실 만한 경험이겠다. 비까지 와가지고 오늘 한 10분 정도는 오시는 거 아닌가 했어요. 근데 이거 보고 나서 저는 약간 다른 영화들 많이 보고 싶어졌어요. 그냥 입양인에 대해 다. 아니요, 입양인이 아니라 그냥 되게 그 갑자기 너무 뜬금없는데 외로운 사람 얘기, 외로워서 길을 떠난 사람 얘기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와일드란 영화 있거든요. 여성이 길을 떠나는 이야기. 그 배우님 성함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어떤 길을 떠나는데요? 정말 와일드한 길을 떠나죠. 그 금방이 너무 리즈 위더스푼이 네. 길을 떠나는 어마어마한 배낭을 지고 정말 야생으로 떠나는 안 보셨어요? 네. 그 영화 보신 분 계시죠? 야생으로. 와일드라는 작품이 좀 생각났어요. 어쨌든 되게 거친 길을 돌고 돌아야지 내가 누군지 조금만 알 수 있게 되는 영화인 것 같아서 그 영화를 한 번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한번 못 보셨으면 이랑도 네, 보실게요. 네 보실게요. 네, 영화 보실게요. 네, 영화 보실게요. 그러면은 저희가 뭐 질문을 딱히 받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니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마이크 들고 앞에 앉아 있으니까 뭐라도 좀 얘기를 해봐라 이러시면 밝게 웃는 얼굴로 이야기를 이런 지점에 대해 얘기. 네 아니면 뭐 저희가 1학년 모셨으니까 분위기 쌓여지면 노래라도 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한국 대중음악상 올해 앨범상과 올해 노래상을 다 받으신 분이죠. 네네. 네 이런 분이 올해 저희가 음반상과 네 최우 스포크 네. 음반상? 네, 그런 분을 저희가 이렇게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러니까는 만약에 제가 조금이라도 분위기 쌓여지면은 어려운 부탁이지만 노래라도 하라고 할 테니까는 여러분들 오늘 돈값하는 자리 되기를. 누가 손 드셨어요? 네. 많이 들어주셨는데. 누가지? 맞네. 네, 저희 귀한 거를 지금 주신다고 해요. 여기 데뷔추 감독님이랑 김선영 배우님, 박지민 배우님의 사인 포스터를 질문 주신 두 분께 드린다고. 여기 손을 두 분. 네, 근데 손 내렸다가 다시 들어야 돼. 이럴 때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선물이 오면 손 드는 걸 좀 바뀝니다. 손을 다 내렸다가 이러면서 내렸다가 그렇게 드시면 안 되고 완전 내렸다가 네 선물을 드릴 테니까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이랑님 하나 둘 셋 할게요. 네. 네. 하나, 둘, 셋. 누가 잘못? 늘어났. 누구? 늘어났어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뒤에 5가지 있어요. 그 보시라니까요. 이걸 세는 게 아니라 누가 제일 먼저 들어오는지를 봐야 돼요. 누가 먼저 네. 들었죠? 그것은 못 봤어요. 네, 그럼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다시 해볼게요. 네. 하나, 둘, 셋. 여기 두 번째. 두 번째 줄. 계신 회색. 네, 회색 옷 셔츠 입으신 분. 네. 그리고 순발력. 네. 지금 주시면서 순발력 네, 테스트였군요. 질문을 선물이 생기면 2배 정도 늘어요. 손드는 분들이. 그렇군. 네. 정확한 통계. 제 질문 극중 프레디가 택시에서 막심에게 한국은 나에게 해로워라는 대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이랑님은 이 말을 어떤 의미로 이렇게 프레디가 한 것 같은지 그리고 또 한국이 본인에게 해롭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제가 이 GV에 왜 초대됐을까를 많이 생각을 하다가 뭔가 이런 제 친구들 같은 분들이 많이 나와서 부르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제가 저의 어떤 태어나서 만난 원가족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걸 항상 노래로서 표현하고 다니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놀라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 제가 그런 걸 많이 노래 가사에도 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초반에 프레디가 나오는 장면들을 보면서 너무 저 같은 거예요. 가족을 만났을 때 저랑 너무 비슷한데 저는 지금도 여전히 가족을 만나면 좀 성이 나 있어요. 그리고 한국말을 잘한다고 해서 말을 하진 않죠. 그렇죠. 말도 안 하고 성이 나 있고 그런 성이 나 있는 제가 불편해서 이제 아버지는 저에게 전화도 못 하시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가족이라는 게 있는 상태이니까 이게 있는 상태에서 뭔가 다른 변화를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숙제처럼 항상 안고 살고 있거든요. 하지만 만나면 성이 나고 그런 이유로 해롭다라고 표현한 게 아닐까. 그리고 아까 한국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의 대표작 노래 중에 한국에서 태어나 산다는데 어떤 의미를 두고 계시나요?로 시작하는 신의 놀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제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입양도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닌 것처럼 태어나 보니 나의 국적은 이거고 내 엄마 아빠라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고 이런 게 설정이 세팅이 이미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많이 성날 때도 있지만 또 이것을 엄청난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성난 상태로 살면서 계속 그 성남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걸 딱히 딴 걸로 바꿔야지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성난 것을 계속 말하기 위해 해롭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씀 대답해 주신 거 듣다 보니까 정말 신기한 게 그 영화는 아니지만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성난 사람들 그것도 한국계 이민자가 관련된 콘텐츠가 계속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그것도 원제는 비프인데 성난 사람들로 번역을 했는데 그 한국어 제목을 그렇게 한 거에도 이런 의미도 조금 섞여 있지 않았을 거라고 추측도 하게 되네요. 제 성은 프레디의 성은 또 다를 수도 있지만 제 성은 어떤 어린 마음에 생각했을 때는 부모라는 사람들은 나한테 사랑을 줘야 되는데 사랑을 주지 않았으니까 성이 나고 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프레디가 엄마를 만났을 때 만나기 전부터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것을 보면서 아빠를 만났을 때 좀 성난 상태를 유지하다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서 저도 되게 많이 공감을 했어요. 어쩌면 그냥 빈말일지라도 너를 계속 사랑했고 사랑해 왔다라는 것을 그냥 한 번쯤 듣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장면도 조금 의미심장해요. 엄마가 나타나서 저는 처음에 카메라가 엄마 안 보여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엄마를 보여주면서 되게 좀 놀랐던 게 저도 안 보여줄 줄 알았어요. 얼굴을. 엄마의 첫 대사가 만져봐도 될까요?였어요. 그러니까 이 실체가 없는 사람을 확인하러 온 사람처럼 약간 그게 감독님의 의도는 저희 지금 전혀 알 수가 없지만 관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치 까먹고 있던 유실물 보는 것처럼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되게 확인해도 될까? 전혀 따뜻한 느낌이 아닌 장면이어서 그 장면 되게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 만져지는 것도 군산 집에 갔을 때도 할머니가 자고 있는데 그 거의 호러 영화 아니에요? 너무 무섭죠. 그 드래그 미투 같은 거 보면 근데 이게 한국 노인의 손이 사실 겉모습도 많이 피고 색깔이 완전 뽀얗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은 그 검은 머리칼 사이로 손이 이렇게 들어오는 걸 부감으로 찍었잖아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의도였을지 너무 무섭고 그리고 이 배우가 실제로는 한국어를 알아들을 수 있지만 극중에서는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데 스님을 부르면서 거기서 울면서 막 머리를 쓰다듬고 컬트 영화 그 자체예요. 그거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 만져짐은 너무 공포였지만 엄마가 나타나서 만짐은 그냥 이렇게 만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되게 어마어마하게 저는 그 엄마가 만지는 것도 정확히 이렇게 뭐라 그러지? 풀샷으로 잡아주지 않고 카메라가 되게 특이한 거리를 계속 유지를 해요. 그러니까 얼굴을 잘린 상태로 만지다가 갑자기 줌 아웃해서 그냥 두 모녀를 보여주는데 어떤 감동도 느껴지지 않고 정말 차갑고 건조하게 그 장면을 목격하는 카메라였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근데 여기에서 등장해오는 엄마가 이제 프랑스에 있는 아빠는 나오지 않고 엄마랑 영상통화만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한국에서 자기를 낳은 엄마가 나오고 근데 지금 오광록 배우의 부인 역으로 나오신 분은 거의 뭔가 존재감이 너무나 희미해가지고 저는 엄마인지도 되게 나중에 눈치챘거든요. 하지만 가장 따뜻한 사람이죠. 그 되게 흥미로운 게 아무도 프랑스어를 배울 생각을 안 하잖아요. 통역한테 의지하고 근데 이 엄마만 번역기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엄마만 다가가려는 의지가 있는 거의 유일한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다시 어마어마한 양의 설거지를 하는 뒷모습을 꽤 오래 카메라가 잡거든요. 네. 그때 프레디 얼굴도 보이진 않아요. 근데 그 장면이 되게 많은 걸 설명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처음에는 신문 줄 알았어요. 그럴 수 있죠. 그 처음에 제가 좀 자막을 제대로 안 봐서 그런지 김선영 배우님이 부인 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봐가지고 그래서 그냥 오빠라고 하길래 남편한테 오빠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저분이 부인인 것 같고 이 바이브상 그리고 자꾸 부엌에 들락날락 하시는 분은 일하시는 분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엄청 가부장적인 가정이잖아요. 그렇게 이혼을 했겠죠. 그 친엄마랑은. 그러고 나서도 딸 둘을 낳고 사실 그 지금 부인한 입장에서는 프레디가 얼마나 불청객이에요. 말도 못하는 불청객이 나타났는데 그 둘 사이에는 그 둘을 이어주는 이방인이라는 연대가 있는 거죠. 이 둘은 이 가족 안에서 되게 이방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방인처럼 김선영 배우 손에 물 하나도 안 묻히고 그렇죠. 자기 거의 그 뭐지 서울에서 사는 훌륭한 통역할 줄 아는 고모기 때문에 언니가 밥 다 하고 언니가 설거지도 다 하고 근데 프레디도 그걸 몰랐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여기서 존재하는 그러면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추측할 수 있었을 것 같고 그 엄마가 뭔가 서울에 가고 싶어 했다라는 그런 정보가 나오잖아요. 이제 프레디를 낳은 엄마가. 근데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엄마가 어떤 자유를 원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지금의 부인, 뭐 새엄마라고 할 수는 없는 그 분과의 장면들이 저는 사실 이 영화에서 제일 온도가 높았던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같이 나눠볼까요? 뭐지? 빨리 그 줄 수 있어. 선물 대한민국은 견물생심의 나라 어떡하지? 어떡하죠? 한번 세 분이 가위가위보 할까요? 그래요. 가위가위보 하죠. 자, 서로 보지 말고 저희가 앞에서 볼게요. 손을 높이 들어서 자, 가위가위보 외쳐주세요. 마치 노래하듯이. 가위바위보. 다시 할게요. 가위바위보가 다 나왔어요. 네네. 네. 가위바위보. 앞에 두 분 남으셨어요. 네, 한 번 더 다시 하겠습니다. 해볼게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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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포스터가 이렇게 큰 선물이. 선물 네. 생기시다. 프레디를 찾는 아버지는 거부하고 프레디를 거부하는 어머니를 계속 찾는 그런 그 딸과 아빠의 관계, 딸과 엄마의 관계가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는 아들이니까 어떤 그런 게 있는지. 그러면 저도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어제도 친구한테 물어봤거든요. 왜 엄마 만났을 때만 그럴까라고 물어봤는데 딸과 엄마라서 그런 게 아닐까? 근데 그 친구는 남성이었는데 그 친구 얘기로는 자기라면 아빠랑 더 어떤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셨는데 입장이 본인이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입양인으로 다시 한국에 왔을 때 선물 하나 받았다고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대답을 또 해야 돼요? 아니 근데 아까 이랑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새엄마를 대하는 아빠의 모습을 보고 네. 그 아빠에 대해서 거부감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이 가정이었다면 이 가정이었다면 그랬을 것 같긴 해요.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엄마 아빠라서라기보다 아빠가 너무 연락이 빨리 됐다고 생각해요. 아빠는 너무 손쉽게 연락이 됐고 네. 그리고 아빠라는 가정은 아빠는 사실 프레디가 없어도 너무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된 상태여서 그냥 얘는 그걸로 된 것 같아요. 그냥 아빠라는 존재를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 너무 많은 걸 확인을 했고 심지어 3일을 묵으러 더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냥 궁금증이 다 해결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엄마는 엄마라서도 있겠지만 여전히 미결 과제인 거예요. 프레디한테는. 사실 프레디는 저는 약간 범인을 검거하러 온 탐정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뭔가를 실체를 알아야 되고 단서를 쥐어야 되는데 엄마에 대한 단서는 조금도 쥐어지가 않으니까 그 긴 시간을 계속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안 돌아올 것 같다고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는 안 돌아올 것 같고 돌아오더라도 완전한 이방인으로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뭔가 계속 경계가 걸쳐진 상태로
한국이라는 공간에 왔었는데 지금은 저는 프레디가 많은 걸 해결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너무 다행이었고 마지막에 연주를 하는 게 첫 장면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시주라는 거 아니냐고 그 술자리 합석 제안하기 전에 음악에 대해서 악보를 봤을 때 네네. 발을 칠 수 있는 거. 근데 걔가 마지막에 연주를 하는 건 이 지난 8년간에 왔다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이런 걸 겪으면서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자기라는 사람을 어떻게 연주할 수 있을지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게 된 결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일반적인 전형적인 감동 코드의 결말은 아니었는데 프레디라는 사람한테 너무 다행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안 와도 되는 선택지가 생겼다고 볼 수 있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아빠와 딸. 아빠 근데 너무 이거는 또 사람 바이 사람일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저도 아빠가 빨리 연결됐고 엄마는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엄마를 확인하려는 마음이 남아 있었을 것 같다고는 느꼈고요. 그 둘 외에는 더 이상 확인할 사람이 없으니까 엄마를 만나는 장면에서 어떤 눈물로 표현할 수 있는 마무리하는 감정이 나온 게 아닐까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거절당하는 순간마다 애가 되게 상태가 안 좋아지잖아요. 네. 엄마한테 거절당하는 게 얘한테 어마어마하게 큰 일인 거죠. 근데 정말 되게 특이한 연기 연출이었다고 느껴져요. 그 프레디가 어떤 연기를 뭔가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서 더 그럴 수도 있지만 얼마나 많은 어느 정도의 프레디의 의견이 그 배우의 의견이 들어갔을지도 되게 궁금했고 버스 장면에서도 되게 웃겼잖아요. 폭도잖아요. 폭도. 네. 거기서 근데 그 친구가 진짜 착한 것 같아요. 테나가 진짜 착한 것 같고 술집에서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대사가 그 테나가 거기 합석했던 사람들 중에 여자분들 있던 테이블에서 합석해가지고 프레디를 보면서 친구분이 되게 특이하시네요 라고 한 분이 대사를 했는데 테나가 되묻는 그 대사가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그러면서 테나가 너무 다정하다. 나 같아도 곱창전골에서 키스하고 싶겠다라고 생각했죠. 위험한 발언을? 위험한 발언을 너무 하고 있어. 너무 다정한 친구. 테나 어떡하나? 테나 너무 안쓰러워요. 사람들이 다 키스하고 싶어하면 되게 폭력적인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그럴 수도 있겠네. 원하지 않는데. 그러게. 테나는 진짜 여기서 살신성인 그 자체예요. 저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 그냥 모르겠어요. 프레디라는 사람도 저도 실제로 저런 캐릭터를 봤으면 어마어마하게 매력을 느꼈을 것 같기도 하고 그걸 또 박지민이라는 사람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배우가 되게 전문 배우가 했다면 조금 위압스러울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을 텐데 그 클럽 안에서 춤추는 거 마치 따라가면서 카메라가 찍잖아요. 무슨 올드보이 장도리 씬처럼 네. 그 조명들이 계속 바뀌어가면서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몸을 쓰더라고요. 배우 자체가. 그건 진짜 되게 자유라는 그 감성을 아주 많이 확보해둔 인물처럼 보여요. 만약에 근데 이랑님 저런 연기도 하시니까 저런 프레디 같은 역할이 본인한테 맡겨진다. 너무 하기 싫어. 왜 싫어요? 제가 그 대학에서 영화과 다니면서 연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제 이 세상 어딘가에 존재하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우는 연기도 하고 뭐 배드신도 찍고 배드 씨는 몰랐어요. 양아치 연기도 하고 막 별의별 거를 다 했는데 즐거움이 없어요. 그 연기하는 거에 되게 즐거움이 없어가지고 가끔 이렇게 배우로 섭외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되게 하기 싫어. 그러니까 이건 성향의 문제인가? 모르겠네. 저는 남이 시키는 거 하는 거 싫어하는 거 하는 거. 만약에 되게 큰 개런티를 주고 리턴 투 소울의 모든 캐릭터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할 수 있다면 안 할래. 이 안에 모든 캐릭터도 연기로 하기 싫어요? 저는 그거 할게요. 그 어떤 거? 입양센터에서 설명해주는 분 역할. 그분 되게 인상적이지 않아요? 앞에 분 뒤에 분. 앞에 분. 앞에 분. 앞에 분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아까 전에 대기하는 시간에 또 엔라인 필름 분들한테 여쭤봤거든요. 그분도 배우는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입양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을 직접 섭외한 거예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분은 영어 가르치시는 교수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또 어떤 과정으로 캐스팅됐는지 아마 그 모르겠지만 한국에 오셨을 때 만난 친구 중에 한 명 아니었을까? 그럴 수 있어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마어마한 그 분이네요. 영어 가르치는 교수님인데 또 불어를 하시고 그리고 또 놀랬던 거는 그
이제 테나랑 같이 나오는 남자분, 불어하는 남자분 있잖아요. 그분도 불어를 전혀 할 줄 모르는 분이에요. 너무 잘하는 것 그냥 같은데. 외운 거라고 하시고 어. 이 영화 때문에 자기 대사를 그냥 진짜 외우고 연습해서 하신 거라고. 사실은 정말 데뷔추 감독님이 계시면 진짜 캐스팅과 연출에 대해서 너무너무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 영화긴 해요. 또 혹시 또 깐에서 심사하고 돌아오시면 리턴 투성을 하시면 그럴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런 걸 영상으로 또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요. 제가 듣기로는 굉장한 인싸력을 가지신. 그리고 진짜 이런 안 계셔도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진짜 머리숱이 많은 것 같아요. 머리가 약간 그 뭐지? 소프트 아이스크림 잘못 짜면 이렇게 크게 옆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약간 그런 머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보면서 엄청 큰 초코 소프트 아이스크림 같다라는 너무 실례인가? 어쨌든 귀여우신 것 같아요. 안 계시니까. 그 이렇게 그 예고편 말고 다른 영상에서 이제 홍보하는 영상에서 감독님이 한국어로 인사하시면서 마지막에 갑자기 라면 먹고 갈래라고 하신 거 보셨어요? 안 보고 싶어요. 그런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추측해봤을 때 아마 한국에서 이런 반이반 이런 거 술 게임하고 노시면서 이런 누군가가 또 알려주지 않아도 좋을 만한 말들을 많이 알려주지 않았나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영화가 너무 기대가 돼요. 저희 혹시 또 다른 거 궁금한 거나 이야기, 네, 선물은 없지만. 이제 마이크 있나요? 영화 초반에 그 테나가 그 헤드폰으로 듣던 그 노래랑 엔딩 크레딧에서도 나오는 그 노래가 김주호 선배님의 꽃잎이라는 노래인데 그게 되게 오래된 곡이고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감독님이 어떻게 그 노래를 알고 그런 영화에 담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캄보디아 출신 쪽이시라고 그래가지고 뭐 월남전이나 또뭐 인문 공연 그런 거에서 부모님한테 뭐 들으셔가지고 알게 된 곡인가 그런 생각도 했는데 영화 보시면서 이랑 뮤지님께서 좀 이에 담아 좀 좋았던 음악 같은 그런 게 생각난 게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감독님이 곱창전골에서 들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곱창전골에 항상 가이드에서 데려가는 한국에 놀러온 친구들이나 이런 경우에 다들 되게 한국 옛날 가요를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뭐 김정미라든지 김광석이라든지 그런 노래를 많이들 좋아하셔가지고 저도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그 입장에 어떠셨어요? 음악은 영화 속에서 쓰인 음악들 가사가 되게 의미심장하게 들리더라고요. 가사가 어떻게 들어요? 꽃잎 가사가 그날이 생각나 못 견디겠네 같은 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약간 뭔가 한 맺힌 게 있잖아요. 사실은 꽃잎은 되게 여러 영화에도 쓰이면서 그런데 여기서는 뭔가 그런 느낌이었고 제가 영화 노래를 모르는 노래여서 중간에 클럽에서 춤출 때 거기서도 섹스 그 노래요? 아니 그거 말고 춤출 때 혼자서 동무 추면서 네. 곱창전골에서 노래 신청해서 들었을 때 네네. 노래도 영어 가사긴 했는데 Nobody Care Me 같은 가사들이 Anybody 뭐 이런 게 계속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감독님이 꽃잎의 가사를 정확히 전달받고 쓰셨는지는 뭐 확인할 길은 없지만 저는 되게 의미심장한 노래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천장에 귀를 대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니, 왜냐면 제가 집에서 볼 때 대사는 잘 들리는데 이제 주변 사운드가 그렇게 또렷하게 안 들리는 환경에서 봐가지고 혹시 그 장면에 되게 중요한 정보가 나만 모르고 있나라는 의심이 갑자기 들었어요. 혹시 그거 나는 완전히 해석했다라는 분 계세요? 바로 음악 소리는 조금 들렸죠. 되게 나쁜 생각했어요. 뭐요? 너무 나쁜 생각. 근데 술자리에서 여러 명이 있었잖아요. 네. 그게 원나잇 이후에 바로 다음 날이잖아요. 다른 커플들도 잘 있나 같은. You, me, sex, again? 걔네 그 커플은 하나가 완성이 된 거잖아요. 그 친구랑.
근데 다른 커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무슨- 커플들은 게스트하우스예요. 없겠죠. 아니 모르죠 그거는. 게스트하우스가 풀부킹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생각도 했어요. 네. 약간 음악이 들린 것 같다고는 저도 느꼈는데 그렇다면 테나가 계속 그런 음악들을 듣고 있었잖아요. 초반부터. 그래서 테나가 틀어놓은 음악이 들려서 한국 음악이 들린다 해서 듣고 있었던 건가라고 싶기도 했어요. 아니야 왠지 제가 생각한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표정이 되게 뭔가 같았어요. 웃으면서 약간 음악을 그렇게 듣진 않잖아요. 그럴 수도 왜 굳이 그렇게 수많은 합성을 제안을 했겠어? 여러 커플을 만들자 거야? 같은 거 아니었을까? 그쵸? 그래서 그 남자애만 계속 얘를 쫓아다니잖아요. 이름도 몰라요. 심지어 이름도 안 나와요. 그 중에서 순정을 가진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그 선물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가 제일 궁금하다. 뭐였을 것 같아요? 아, 팔찌나 반지 같은 게 아니었을까 싶어. 난 남산에서 채우는 자물쇠. 프레디 써있는 자물쇠였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보면은 그 선물 꽃장식까지 했어요. 그 다시 많은 들고 거. 갔잖아요. 근데 또 어. 그냥 뭐 선물은 선물대로 줄 수도 있는 건데. 아니면 테나가 그 남자를 좀 좋아했나? 모르겠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감독님이 이거를 절대 길게 안 끌고 가고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장면에서 다 끊어버려요. 좀 신기한 일입니다. 네, 옆에 또 저희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끝까지 이 대화를 즐기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그 테나가 갑자기 거절하고 가는 게 약간 테나 캐릭터를 좀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된다 생각했는데 끝까지 보다 보니까 테나는 좀 착하기도 하지만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인 것 같았거든요. 근데 프레디가 엄청나게 매몰차게 거절을 완벽하게 해버리잖아요. 그걸 보고 좀 화가 났던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 못하는 거를 해버린 건 아닌가? 그래서 갑자기 딱 정이 떨어져 버린 나 뭔가 우리 그 관계는 서로 약간 거절 못하는 것 때문에 약간 조금 그런 관계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 약간 이런 거라고. 저도 태나가 군산까지 같이 갈 줄도 저도 몰랐고 집이 전주여서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그 게스트하우스 알바도 하고 막 아무튼 스케줄이 많을 텐데 테나님 우리 모실 수 있지 않아요? 테나님 아니에요. 테나님 베를린에서 아, 진짜요? 거주하고 계시는 작가라고 들었어요. 다국적 영화긴 하네요, 진짜. 네. 그래서 다들 모실 수 없는 분들이라서 부추측성으로 계속. 테나 해석은 진짜 여러 가지로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관객분 그리고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테나가 그 입양 하몬드 그 술자리에서 하몬드 얘기를 테나랑 테나 친구가 꺼내면서 그런 도왔잖아요. 부모를 왜 찾지 않느냐는 식으로 다들 입양인들은 찾던데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런 자기로 시작된 연결성이 있어가지고 군산에 갈 수도 있었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군산까지 같이 가는 것도 좀 신기했고 버스에서도 막뭐 Go back to 서울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약간은 테나가 왜 이래 막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되게 다정하게 웃으면 기대길래 되게 착하네라고 생각했어요. 테나 미스테리는 엔라인에서 한번 꼭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냥 테나 워낙 매력적인 어떤 인물이다 캐릭터로 보니까 설정했는지가 궁금했어요. 계속 기억에 남는 인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일반적인 영화 같았으면 테나가 끝까지 나와요. 근데 이 영화는 전혀 일반적인 드라마 트로기를 따라가는 영화가 아니어서 더 궁금증을 남기는 것 같은데 그냥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다면 그 타투이스트는 타투이스트? 어떤 캐릭터인 건가요? 그냥 머무르기 위해 필요했던 사람이죠. 근데 저는 프레디가 생각보다 아주 따뜻한 정이 많고 관계를 원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테나도 타투이스트 남자친구도 다 그냥 그 당시에 필요한 인물들이었을 것 같고 쉽게 말하면 키링남 키링남 아니 같은 집이 있는 포지션. 남자 키링 정도는 아니죠. 집을 내주는 사람이니까. 마지막에 나타난 프랑스인 막심. 네 막심도 키링남처럼 보이긴 했어요. 막심은 키링남인 것 같아요. 막심은 키링남인 것 넌 같고. 언제든지 벌 수 있어. 그냥 한국에서 만났던 테나나 타투이스트는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의 의미를 프레디는 안 두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거를 저는 그때 테나가 느꼈을 것 같아요. 그 선물 주는 남자애를 밀어냈을 때 나도 얘한테는 언젠가는 그 정도일 수 있겠다라는 거를 직감적으로 알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해요. 프레디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진짜. 재미있는 사람. 흥미로운 사람이고 그래서 전 이 영화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는 그러니까 착한 캐릭터가 되려고 어떤 장치도 취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영화가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되게. 저희 생각보다 시간을 다 써가지고 그래요? 저희 끝내야 되죠. 5분까지. 아직 시간 있어요? 한 분 더 그러면 아까 뒤쪽에 네. 선물 받을 때는 손 드셨던. 선물 받은 분도 저기 계세요. 그럼 두 분 다 짧게 얘기 들어볼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랑님의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사실 이게 약간 입양인이 아닌 사람들도 느끼는 약간 이방인으로서의 감정 같은 걸 건드리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한국에서도 우리는 때로 약간 이방인 같은 느낌을 우리가 경험을 하잖아요. 혹시 이랑님은 좀 어떨 때 뭔가 이질감? 이방인으로서의 경험을 한국에서 하셨는지 그리고 이 이질감을 좀 어떻게 다루시는지 이렇게 궁금합니다. 너무 많이 느껴가지고 매일매일 그래가지고 예전에 10대 때 이럴 때는 중2병처럼 들으실 수도 있는데 나는 어떤 불시착한 이 행성의 불시착한 외계인인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아닌 걸로 밝혀졌어요. 되게 지금도 현재도 되게 이상하게 느끼는 순간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선택하고 만들지 않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낯섦이 있으면서 동시에 굉장히 저도 이 사회 안에서 훈련받고 학습된 감정들이나 그런 행동들 그런 게 너무 자연스럽게 많이 나와가지고 뭐 간단히 뭐 예를 들어서 뭐 질투라는 감정을 느꼈을 때도 어떤 굉장히 학습받았기 때문에 이때는 질투심이 나야 돼라고 학습받았다고 느끼는 동시에 그 감정에 휘둘려서 어쩔 줄 모르고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레디의 행동들을 볼 때도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어떤 해결하지 못하는 좀 복잡 다면적인 감정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소속되고 싶은 마음과 뭔가 뿌리나 이런 걸 알고 싶은 마음과 호기심과 소외당하고 고립됐다는 어떤 분노나 이런 것이 다 부딪히고 얽혀가지고 그래서 다면적이고 재밌는 인물이 그려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이질감을 느끼셨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해결하세요? 하냐고요? 일단은 느끼고 있어요. 느끼는 동시에 구멍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이 시스템 이미 세팅되어 있는 세팅 값에 분명히 허점이나 구멍이나 바꿀 수 있는 요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그걸 찾아내는 걸 좀 주력하고 찾아서 바꾸는 상상을 많이 하고 그런 걸 말로 많이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또 이랑님은 다양한 뭐 음악이나 책이나 영상 작업들로 보여주시니까는 우리 이랑 작가님과 뮤지션님의 최근에 책과 음악 작업을 제일 많이 하셨으니까 다 많이 보셨겠지만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돌아가면서 신의 놀이가 들어있는 2집 앨범이죠. 2집 앨범 스트리밍 멜론에서도 되고 있잖아요. 네, 그거 들으시면서 돌아가면 1집, 2집, 3집 네, 다 스트리밍 되고 있죠. 네. 스트리밍 되고 있어요. 네, 전곡 스트리밍해서 내일 뭐 실차이라도 한번 들면은 좋겠네요. 네. 어쨌든 질문들과 이야기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 아니어서 근데 어떻게 보면 재밌는 게 저희도 이 영화 이방인들이잖아요. 네. 이 영화 이방인들이 이방인 얘기하는 게 제일 재밌는 영화인 것 같아요. 감독님도 아마 이 얘기를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영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라고 만들어 놓은 영화 같거든요. 여러분들도 언제가 되셨건 이 영화 본 기억 속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면서 저희가 오늘 다 못 맞춘 퍼즐들 있잖아요. 테나도 그렇고 타투이스트 남자는 어떻게 얘를 놓아줬을 것인가. 네. 절대 안 놓아줬을 것 같았는데 루시랑 그럼 사귀나? 약간 별 생각이 다 들게 많은 것들이 열어놨는데 이 퍼즐 조각들 잘 맞춰서 이 영화 오래오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확실한 건 박지민이란 배우가 네. 앞으로 또 어떤 연기를 보여줄지는 그녀의 선택에 따라 달린 거겠지만 박지민도 그렇고 데뷔추라는 감독도 그렇고 너무너무 다음 작업이 기다려지는 창작자들이라는 건 저한테 남겨진 큰 선물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정말
드라마에서는 볼 수 없는 이상하고 다면적인 캐릭터가 많이 나와서 저도 영화를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데 예술 독립 영화들을 계속 많은 사람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친구들한테도 많이 권하시고 좀 객석을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오늘 깜짝 소식을 뭐예요? 원래 영화과 출신이잖아요. 연출 전공이고 감독님이고 이랑 감독님이 5월달에 10몇 년 만에 단편 영화 연출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 단편 영화를 보여드릴 게 아마 6월 정도에 있을 것 같으니까는 이랑 감독님의 작품을 보고 싶으신 분, 단편 영화 작품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은 곧 선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님들 누군지도 배우 얘기해도 돼요? 모르겠네요. 이게 아무튼 회사가 있는 배우들이어서 그러면 다다음 주인가? 다다음 네, 주에 다다음 주 촬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게 됩니다. 네. 재미있는 단편 영화 저도 만들어 볼게요. 네, 어쨌든 되게 독립영화계의 핫한 두 여성 배우님들과 함께 작업을 하시니까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날 즐겁게 보내세요. 조심해서 돌아가십시오.